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자신의 눈물 효과를 믿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궁지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통합과 소통의 민심을 외면한 오만과 독선의 인사 결과가 바로 지금의 초라한 박근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번 문창극 사태는요, 문창극 총리 후보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각종 장관 후보자들이 그야말로 거의 막장에 가까운 그런 인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긍정평가를 넘어섰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 때보다도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심을 직시하고 새로운 틀을 짜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정말 5년 임기 대통령직 제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어쩌면은 그야말로 지능지수가 낮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세월호와 같은 이 대한민국 후가 너무나도 처참하고 그리고 안쓰러워 사는 이야기입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오늘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 이름을 쭉 보니까 고향이 주소인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마도 지난 토요일 고향 파주 국민TV 조합원들의 행사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와 김영민 국장이 다녀왔습니다. 아마 거기서 참 조합원으로 가입한 분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산 동구청에서 고향파주 국민TV 조합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모임이 있는 강당의 건너편 사무실도 아니고 하여튼 그 공간에서 50대, 60대 여성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뭐 이미지 메이킹과 관련된 그런 강연을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그 고향파주 조합원 중에서 어느 분이 교습을 잘 했는지 그 강연이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한 10여 분 우리 국민TV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면서 이런저런 방송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렇게 썩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눈치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극약 처방을 했죠. 거기 계시는 한 50대 60대 아주머니들 앞에 두고 제가 저를 보십시오. 제가 2년 후면은 환갑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악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여기저기서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단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이렇게 젊게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충 말을 마무리하고 꺼내는데요. 예, 그래서 뭐 명함을 달라, 국민TV 전화번호를 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민TV 조합원 모집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그걸 느꼈습니다. 국민TV가 어떤 매체이고 권력과 자본에 독립된 매체라는 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 좀 빼고 더 건강하게 사는데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조합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더 많은 분들이 국민TV, 국민라디오를 들을 때 이 사회 조금은 더 나아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은 더 힘과 용기를 내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진짜 공정을 노리는 국민TV 많이 선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합원 되고 싶으신 분들은요.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사용에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오늘의 첫 사설은요. 한겨레신문 문창극 사퇴보다도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골랐습니다. 문창극 아직까지 사퇴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토요일자 정치 토크에서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창극의 사퇴보다도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 있습니다. 예, 한겨레신문 사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막장 드라마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귀국하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말이 지나도록 아무 변화가 없다. 문창극 총리가 안 된다는 데 대해선 지금 누구도 다른 의견이 없을 터다. 그런데도 임명권자와 후보자가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웃지 못할 모양새는 며칠째 그대로다. 전국의 현안이고 해법이 뻔한데도 이러니 청와대의 무능과 비겁을 탓하는 것이다. 문 후보자가 자신의 뜻으로 물러나진 않을 것이라는 점은 지난 며칠간 그의 언행으로 분명해졌다. 그는 자신의 거취는 박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런 태도에 대한 찬반은 둘째치더라도 문 후보자에게 총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당하고 옳다. 지금 와서 자진 사퇴의 모양을 취한다고 한들 누가 믿겠는가.
그런데도 총리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에 대한 재가를 며칠씩 미뤄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꼼수일 뿐이다. 자신의 뜻으로 문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이 정작 부실 검증과 인사 실패의 책임은 피하려 든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정공백 역시 다른 누구도 아닌 박 대통령 자신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거의 2달이 흐르고 있는 동안 지금 총리를 제대로 지명하지 못해서 두 번째 낭만입니다. 만약 문창극 후보자가 물러난다면 이 국정 공백의 책임은 바로 인사 최종 결정권자인 박근혜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겁하게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문창극에게 자진 사퇴 압박하는 거 좋은 모양새가 아닙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이 굳이 아니라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문창극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그리고 잘못을 사과해야 합니다. 부실 검증과 인사 실패가 문창극 후보자 한 사람에 그친 것이 아닌 만큼 다른 개각 내용도 재검토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연후에 거듭된 인사 참극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긴급수술 대상은 청와대 자신이다. 이번 같은 인사 실패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박 대통령의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인사 스타일에 있다. 공식기구가 방대한 인사 데이터베이스에서 후보군을 추렸던 과거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후보를 정했는지부터 불투명하다. 대부분의 주요 인사는 대통령 1인의 판단에 기대는 구조라고 한다. 그러니 검증 역시 제대로 될 리 없다. 이번 개각에서도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몇 후보자의 논문 표절을 확인했지만 대통령의 낙점을 거스르지는 못했다고 한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무력화다. 그러니까 논문 표절은 그야말로 그 논문 표절 검색 프로그램만 돌리면은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증을 못했다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만은 대통령이 낙점한 그 인사를 결국은 인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박근혜가 한마디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통과시키고 보는 그 무책임함. 다른 누구보다도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이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둔 김기춘 비서실장의 문책은 당연합니다. 청와대 외부인사위원회 구성 등 인사 시스템의 전면 정비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책임을 회피하려 하다가는 더 큰 화를 입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부정선거에 이야기는 했지만은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라는 점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을 갖는 모양인데요. 이미 그 뽑힌 과정 자체가 부정으로 점철됐다는 사실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박근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는 여론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에게 기회를 주면서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한 인내의 순간이라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잘 인식해야 합니다. 그 인내의 한계를 넘었을 때, 인내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질 때 박근혜 대통령 더 큰 화를 입게 된다는 이런 충고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돌석자의 기둥주, 홍석주, 기둥이 되는 돌이라. 이름도 멋있어. 세모 언니 꿈 깨요. 변태 잡아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게요.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가짜 수강증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됐고! 난 저 변태랑 경찰서 가야겠어요. 가서 조서 쓰고 낱낱이 죄를 까봐야겠어요. 셋 다 같은 부시원? 소가! 큰일 났어! 정모가 너랑 나랑 빨리 들어오래. 국민라디오 6월 드라마 무지개의 도둑. 매일 오전 11시 40분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6월 29일 6.29 선언 날이네요.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저녁 6시 울산 국민TV 조합원 오프라인 첫 모임이 있습니다. 6월 29일 일요일 저녁 6시입니다. 장소는 울산 남구 소재 바보주먹이고요. 전화는 266-9982입니다. 울산 지역번호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266-9982로 전화하시면은 비용은 n분의 1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의 고향파주 모임에서 최성 고향시장님이 참석하셨는데요. 조합원도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는 사도 요한님의 지역 정기 모임을 청계광장에서 가졌다고 하는 걸 보니까 여기가 아마 수원 이쪽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모임, 서울지역 조합원님들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수원 지역 깃발과 인천 지역 깃발을 휘날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순간 전남 목포시에 사시는 오연호님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출자금 답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문창극 사태보다도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국일보 김정권 정치부장이 인사 시스템부터 바꾸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시대적 과제로 제시한 국가개조가 첫걸음부터 난맥상을 드러냈다. 관피아 척결을 위해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물갈이하는 2기 정부 출범의 고강도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인사검증에서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지난달 27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2달이 되도록 후임 총리 인선은 기약이 없다.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어 문창극 후보자까지 낙마 위기에 처하면서 총리 인선 파동은 인사참사로 회자될 지경이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유난히 난선이었습니다. 초대 총리에 지명된 김영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낙마했습니다. 땅 투기 그리고 아들 병역 의혹으로 낙마한 거죠. 자진 사퇴했습니다. 결국 인사청문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로만 기록이 됐고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 후보자였던 김정은 그리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명관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 때문에 정부 조직법 개정안도 정부가 출범하고 난 한 달이 지났어야 국회를 통과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당시만 해도요. 깜짝 인물을 기용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놀라 여론은 수첩 인사에만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정부 최악의 인사로 꼽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문으로 경질될 때도 인사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박근혜의 수첩을 향한 불통인사, 밀봉인사 정도의 비판이 줄을 잃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인사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일보 김정권 정치부장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까 한겨레신문의 사설에 지적했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인사 시스템이 없습니다. 박근혜가 지목하면은 흠이 있든 없든 무조건 추천하고 마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를 수도 없이 양산해 낸 겁니다. 박근혜식 인사의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된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입성한 뒤부터다. 역대 정부 최고령 비서실장이라는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및 최동욱 검찰총장 파문 등에 힘입어 박 대통령의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에 그와 동양인 PK 인사가 잇따라 기용되면서 지역 편중 현상과 그 원인에 이목이 쏠렸다. 김 비서실장이 왕 실장, 기춘 대원군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다. 이번 인사파동에서도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한 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딴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물어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여권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인 구조에서 검증 실패 책임은 비서실장을 향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에게도 직격탄이 된다면서 인사 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들의 수장입니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에 비서실장이 자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박근혜의 의중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가 제대로 됐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인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은 결국 그 책임은 청와대 비서실장인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에게 향할 수밖에 없고 비서실장은 결국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박근혜에게로 그 책임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위원장을 청와대에서 그리고 비서실장이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였던 겁니다. 오죽했으면은 여권의 나름대로 친박의 수장이라고 하는 서청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요. 장관급 이상의 인사에서 청와대 인사위원회마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 민정수석, 국정기획수석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주로 공기업 기관이나 행정부처 차관급 인사 추천에만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관급 이상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도 거론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관급 이상은 청와대 공식 추천 경로가 없고 말 그대로 깜깜이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추천 경로를 둘러싼 추측만 무성합니다. 애초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7인회라고 하는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이 유력한 배후로 지목됐지만 7인회 멤버들이 잇따라 부인하면서 이제는 비선 라인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청와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과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그리고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내시 3인방, 황간 3인방 이들이 움직이는 대통령의 비밀 측근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박 대통령은 인사 시스템의 개혁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인사 난맥상으로 국정 운영의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 스스로 천명한 국가개조의 시대적 과업을 완수할 시간이 많지 않다. 차기 대선은 2017년에 치러지지만 내후년 총선을 고비로 전국의 추가 급격히 미래 권력으로 쏠릴 가능성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에게는 2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보는 게 옳다. 마침 여권에서도 청와대 외부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청와대 내부에 독립적인 인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시스템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내에 인사수석실과 인사기획관실을 별도로 두고 광범위한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서 고위직 인사를 추천했던 참여정부의 전례부터 참고할 일입니다. 사실 인사수석실을 두고 광범위한 인사 데이터 DB를 관리하면서 고위직 인사를 추천했던 참여정부의 시스템 이명박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인사 실패. 그건 사실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물론 시스템만 있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개판이면 시스템이 있으나 마나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최소한 그 시스템부터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박근혜의 머릿속에만 의존하는 그런 식의 수첩 인사 계속되면 이런 인사 참사는 계속될 겁니다. 팟캐스트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팟캐스트 스타 K-팟 스타를 모집합니다. 형식, 내용, 출연자의 제약이 없습니다. 40분 정도의 길이로 준비해주세요. 3개월 단위로 1등을 선정해 100만 원을 드리고 국민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특전까지 드립니다. 국민 라디오를 통해 매주 방송될 팟캐스트 오디션 프로그램 K-팟 스타. 역량 있는 도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은 라디오 메모 2013@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침 가입하신 분들의 DB를 쭉 보니까요. 뉴질랜드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한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8분에 가입하셨는데요. 해외에서 가입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들의 시스템이 미비해서 해외에서 가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시는
제 이 고등학교 동기동창이 귀국해서 그 아들과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물론 시애틀에 거주하는 저희 동기동창은 이미 부인과 함께 조합원으로 가입한 지 오래됐죠. 그분은 1987년도에 미국에 유학 가서 주저앉은 분이신데요. 지금 보잉사의 슈퍼바이저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니까 무슨 스포츠 중계 같습니다. 문창극 쇼에 홀린 사이에 경제 부분에서는 더 큰 참극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경제부 정책금융팀장인 안선희 기자가 문창극 쇼에 홀린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오늘 한겨레 프리즘으로 짚어봤습니다. 새 내각 후보자들이 지명된 뒤 여론의 관심이 일부 후보자들의 과거에 쏠려 있다.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자신의 연구 성과로 가르쳤다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차떼기 정치자금 배달책을 맡았다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맥주병으로 기자 머리를 내려쳤다는 민정수석 등 내용도 다채롭다. 특히 문창극 총리 후보의 원맨쇼는 눈을 떼기 힘들다. 식민지배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발언도 예사롭지 않지만 그 이후 행보도 그렇다. 19일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안중근 의사 관련 칼럼을 읽고 안중근 의사 기념관의 헌화한 사진을 흔들며 나는 친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는 순간 이해받지 못한 자에 대한 연민을 느낄 뻔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진짜 좀 불쌍하더라고요. 문창극 후보자의 강연 내용을 쭉 들어보면은 본인이 그런 사실을 느끼고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친일 자학사관에 그야말로 얽매여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총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친일이 아니다. 자기가 썼던 수많은 칼럼 중에서 딱 하나 안중근 의사 관련 칼럼을 들이대면서 아니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총리 자리가 뭐길래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추해질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새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동 탓에 가려지고 있는 일들이 더 중요합니다. 16일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주죠. 그 규제평가 기준에 기업활동을 넣고 그리고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규제체계를 네거티브로 바꾸는 등 37개 조문 대부분을 손질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전 추진하던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는 내용들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기업 이윤만을 우선시한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지만 이런 여론이 반영된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는 생명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부처의 규제의 신설 보완 강화를 근거할 수 있다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조항 딱 한 줄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규제비용 총량제라는 게 뭡니까? 총량만 정해놓고 그걸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든지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뭐냐? 다 되는데 안 되는 것만 나열을 한다든지 그런 식입니다. 결국은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 드라이브 계속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뿐입니까? 오는 29일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는 날이다. 노동자 쪽에서는 시간당 6,700원을, 사용자 쪽에서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현실에서 총리 후보자의 역사 인식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소득 분배 조정분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올해도 근로자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지금 양극화 현상은 대한민국이 유독 심하긴 합니다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양극화라는 게 뭡니까? 이 사회의 부의 대부분이 상위 5%, 상위 1%, 상위 0.1% 되기로 집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95%, 99%, 99.9%는 더 가난해지고
더 괴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회의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합니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 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제대로 배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물건을 만들면 뭐합니까? 사줄 사람이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최저임금 올리는 겁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는 무려 최저임금을 2배로 인상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직 한 나라 대한민국에서만 최저임금 6,700원에도 6,700원도 사실 턱없이 낮은 수치긴 합니다만은 6,700원도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누구보다 눈여겨봐야 할 후보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다. 그는 경제부처 공무원, 언론인 등을 거쳐 2004년 국회의원이 된 이래 줄곧 감세,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을 주장했고 경제민주화와 분배에는 부정적이었다. 가장 효과적인 규제 완화는 감세 정책이다.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의료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영리의료법인을 육성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이슈를 대선까지 가져갈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인데 한여름 옷을 입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주옥 같은 발언의 끝이 없다. 주옥 같은 발언이 아니라 유옥 같은 발언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그야말로 우리 경제를 정말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대다수 양극화의 그 아래쪽에 존재하는 서민들의 구매력을 올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최경환은 철저하게 그게 역행하는 인물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기업 중심의 성장 지상주의에 대한 반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대중화가 될 정도로 우리 경제 체제의 비인간적인 이유 추구 경향에 대한 비판이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참사 두 달 만에 모든 것이 원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반성문격인 새 내각의 경제부총리 자리에 외눈박이 성장주의자를 앉혔습니다. 규제 완화 드라이버는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이번에도 현실화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문창극이가 자진사퇴한다 해도, 그리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까지 물러난다 하더라도 이런 사실들, 규제 완화는 계속되고 최저임금은 이번에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오로지 외눈박이 성장지상주의자를 경제 청수로 앉히는 이따위 사실들 변하지 않을 겁니다. 304명의 목숨을 잃고도 우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정말 정권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참사, 이런 참화는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참 나쁜 놈이 살기 편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박근혜에게 연정을 제의했을 때는 박근혜 무시로 응대했습니다. 오히려 진보진영에서 박근혜 같은 인간하고 무슨 연정을 하느냐고 미쳤다고 비난을 퍼부었죠. 그러나 박근혜의 불통, 박근혜의 독선과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이 점,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남경필 당선자가 야당과 연정하겠다고 하니까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남경필의 이런 정치 실험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한겨레신문의 싱크탱크 시각 남경필의 연정 실험을 주목하는 이유를 소개해드리긴 하는데요. 그러나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안에 대해 그야말로 퍼부었던 진보 진영의 비난을 생각하면은
착한 사람보다는 나쁜 놈이 훨씬 더 살기가 편한 세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전제 속에서 남경필의 연정실험을 주목하는 이유,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장의 칼럼입니다. 격전이 끝난 자리에 통합의 훈풍이 분다. 파격적이기도 하다. 승자의 여유와 패자의 울며 겨자 먹기가 나은 일시적 제스처인가? 아니면 한국 정치의 국악을 깨고 통합과 상생의 새로운 정치 모델을 만드는 서막이 될 것인가? 적어도 그런 길을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6.4 지방선거 이후 몇몇 지방정부, 특히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두고 떠오르는 생각이자 물음이다. 지난 19일 국회에서는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경기도당, 경기도의회가 함께 연 행사입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남경필 당선자가 기존의 정무부지사 자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이름을 바꾸어 야당이 맡아달라고 제안한 뒤에 이루어진 공청회 성격의 자리였습니다. 비록 지방정부 차원이지만 여야가 함께 정부를 구성하는 한국 정치사의 전례 없는 연정이 사회적 논의의 장에 본격적으로 오른 겁니다. 이런 류의 양태는 경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자는 맞짱을 떴던 새정치연합의 신구범 전 도지사 후보에게 인수위원장직을 제안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제주도당은 협치를 가장한 협잡이라며 반발했지만 원희룡 당선자의 제안은 여러 각도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상대 진영의 공약을 도정에 반영할 것을 구체적으로 주문하거나 안희정 충남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 만나 시정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을 다짐하는 모습,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몽준 후보죠. 이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치 문화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이런 흐름을 두고 대권 가도를 향한 이미지 정치라거나 노회한 정치적 노림수라며 평가절하하는 시각이 없는 바 아니다. 또 지방의회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도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부정보다는 긍정적 반향이 더 큰 듯하다. 그 배경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불통의 정치에 야당은 물론 여당 정치인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념과 지역주의를 삿대게 이용해 정치 생명을 이어온 선거 만능의 갈등 정치에 신물을 내는 여론도 반영됐으리라. 무엇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여지가 많다는 측면에서 그 기대가 크다. 물론 넘어야 할 벽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사전에 정책 합의를 해도 부지사 한 사람으로는 실질적 성과 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무급의 국실장이나 산하공기업기관장을 야권한테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여야 정당만의 연정을 넘어서 시민을 중심에 놓고 참여의 폭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면 한국 정치사의 획기적인 실험으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도 차원의 노사정 대화기구 등 합의주의 정신의 제도화에 성공하면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제 속에서 새로운 정치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겁니다. 여야 협상이 잘 진행돼 한 정치인의 시도를 넘어서 진정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연정 실험이 이루어지기를 진짜 바라봅니다. 남경필이라고 해서 비웃지만 말고 정말 성과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 야